대통령님이 지목해 주셔도 너무 준비를 잘해가지고 네. 할 말이 없나 본데요. 네, 그러면은 김양희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분과장 먼저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분과장이기 때문에 먼저 매를 맞겠습니다. 대통령, 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이 단순히 에너지 위기만을 해결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좀 더 큰 틀에서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그 과정이랑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구체적인 제안을 두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는 경제안보 문해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리터러시라고 하죠. 사실은 모두가 경제안보를 얘기하지만 정작 경제안보가 무엇이고 경제안보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특히 중소기업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시급한 것이 우리가 경제안보 종합정보 포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만 하더라도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기관을 들어가서 데이터를 보고 정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는 거 그 자체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생각할 때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국가의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외부가 아니라 정부 내에 인하우스로 경제안보 전략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 팀은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을 연구하는 그런 팀이 저는 청와대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와대 안에 많은 부처에서 사실상 모여 있지만 현안 대응에 너무 급급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각 부처에서 온 분들이 부처 간 칸막이를 최대한 낮추고 서로 긴밀하게 토론하고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조금 더 한 발 떨어져서 중장기 전략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경제안보 전략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의 리베로 포지션이 있잖아요. 축구의 리베로는 공격과 수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죠. 저는 앞으로 경제안보는 안보의 프리즘으로 경제를 볼 수 있고 경제의 프리즘으로 안보를 보면서 경제안보를 자유롭게 엮어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리베로를 어떻게 시스템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법제화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갈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 고민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하자면, 하나는 당장 급하게는 정보 포탈을, 종합 포탈을 만들어 특히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DB 같은 거, 데이터베이스 넣는 거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정부 내에 리베로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 그걸 통해서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융합하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근데 정보 포털 문제는 사실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 아닌가요? 문제는 이걸 얼마나 쉽게 접근해서 쉽게 취할 수 있느냐인데, 결국은 이것도 인공지능화하는 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혹은 의견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준 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전략경제협력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이준입니다. 저는 산업연구원에서 산업정책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인데요. 앞서 발제에서 지금 중동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후 다가올 국제 질서에 대비하기 위한 산업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산업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진단을 해보면 우리 산업의 생존까지 위협할 정도의 위험 구간에 현재 진입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역설적으로 이로 인해서 우리가 끓는 물 안에 어떤 개구리처럼 삶아 죽지 않고 서서히 기다렸다가 죽지 않고 새로운 생존 경로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 구간을 지나서 새로운 생존 경로를 모색을 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어떤 나라보다 똑똑하고 전략적인 산업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중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우리는 양쪽에 좀 끼어 있는 고달픈 신세인 거는 사실인데요. 그 덕분에 우리 제조업의 전략적 가치가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진영 간의 공급망이 지금 현재 분리가 되고 있고, 진영 간의 공급망이 분리가 되면서 중국 제조업의 소위 말하는 어떤 물량 공세나 파산 공세를 소위 말하는 이 서방 세계 최일선에서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없다면 뭐 배터리도 디스플레이도 태양광도 다 이미 중국의 패권을 넘겨줬을 겁니다. 심지어 반도체도 저는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지지 못한 우리의 강점인 건 분명한데, 문제는 현재의 경쟁 우위를 지켜내는 여건이 녹록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산업정책에 대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공감을 하지만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여건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아까 우리 발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 반도체 클러스터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상징이 이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산업정책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정책을 누구보다 열심히 잘 만들고 민첩하게 잘 대응도 하고 하나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제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실행하는 힘이 저는 약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부족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추진하는 하나의 단위 조각이 상당히 작다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위 조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있어서 건건이 그 각각의 조각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이 되지만, 실제로 이 각각의 이 산업정책 공급하는 현상을 들여다보면 각각의 조각들이 파편적 순차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진행이 되다 보면 시차도 서로 다르게 됩니다. 시차도 서로 다르게 되고 정책 목표도 각각의 조각들이 일관적이지 않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 간의 상충도 종종 발생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조각들은 상당히 훌륭하지만 조각들을 모아놓고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 나오게 되고, 그 이상한 그림이 기업의 투자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게 사실은 이제 산업정책의 힘을 이제 응집하는 건데요. 산업정책의 힘을 응집하게 되면 추진할 수 있는 엔진의 크기를 키우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각각의 조각들을 개별 부처, 예를 들어서 산업부 안에서도 개별과나 개별국실 단위에서 정책을 만들지만, 사실은 에너지 경쟁력이 없는 산업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고, 산업 경쟁력이 없는 통상 정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각들을 어떻게 저희가 잘 모아서 엔진의 힘을 키우느냐가 저는 중요한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맞서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구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싸워왔던 독일이나 일본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덩치의 어떤 상대들인데, 이러한 큰 덩치의 상대들하고 싸우려면 저희가 이 조각들을 잘 모아서 힘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정책을 일종의 좀 선단형 형식으로 좀 조각을 모을 필요가 있고요. 뭐 선단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피라미드형이 될 수가 있는데, 덩치를 키워서 동시에 발전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보조금이나 생산 촉진 세제를 주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힘을 이제 어디다 쓸 거냐인데, 저는 이 만들어진 힘을 결국은 특정한 공간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그 경제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경제안보 시대의 가장 큰 린치피는 일종의 이런 첨단 전략산업의 공급 허브를 저희가 갖는 건데, 이 공급 허브는 결국은 특정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고, 이 특정한 공간에 저희가 산업 정책을 집중해서 공급해야 됩니다. 산업 인프라도 집중해서 공급해야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특정한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글로벌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될 공간입니다. 이게 단순히 지역이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글로벌 경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공간, 그게 가장 큰 전제 조건입니다.
가령 신주과학단지보다 조금 더 좋은 경쟁력을 갖춘 잠재력을 어디선가 제시를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입니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는 이 전제 조건을 사실은 저희가 크게 다루지 않고 단순히 지역이어서 수도권이 아니어서 균형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은 그곳에 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의견 받겠습니다. 정인섭 의원님. 예, 경제안보분과의 정인섭입니다. 저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번 사태를 한국의 중장기적인 새로운 에너지 산업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원유가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면 원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산업 원료로서의 속성입니다. 지금 납사 문제가 되듯이 이 문제는 사실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공급원, 수입원을 미국, 캐나다, 호주, 동남아 이렇게 다양하게 수입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나머지 그 원유의 기능 중에 수송 연료나 난방 수요로 쓰이는 에너지원으로서의 기능들은 저는 앞으로 전기화의 시대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화의 시대라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전기로 수렴될 수 있다는 개념이고 이 전기화의 시대의 전기는 생산, 저장, 유통, 소비 전 과정에 탄소를 동반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시대를 만들려면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필요한데요. 근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모든 그 에너지 자원, 신재생 에너지 자원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나라가 가지지 못한 새로운 기술들을 집중 육성해서 저희가 반도체나 다른 산업에서 혁신을 이뤘듯이 새로운 기술 중심의 R&D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풍력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선진국들은 15메가 이상의 풍력 터빈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8메가 정도에 그치고 있고 해상 풍력은 대한민국에서 유틸리티 스케일, 그러니까 발전소 크기의 신재생 에너지를 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력 같은 경우에는 15메가 이상의 풍력 터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광 패널의 그 효율성을 늘려주는 기술인데 만약에 페로브스카이트가 상용화되고 우리가 그걸 쓸 수 있다면 저는 지역 단위의 새로운 스마트 그리드를 연결하는 태양광 활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국이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자력에서도 SMR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에서는 발전용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선박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형화를 해서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SMR 기술에는 저희가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는 에너지의 간헐성에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전기는 저장 수단이 필요한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수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소는 운반성을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소가 되면 액체 상태로 운반이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96도 이하로 냉각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소의 대체제 중간 브릿지 정도로 수소와 암모니아를 활용하는 기술이 저희는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수소와 암모니아를 엔진이나 터빈, 연료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한국의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생산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에너지 활용 측면에서도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송배전을 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 그리드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소수의 지역을 하나의 그리드망으로 연결해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쉐어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미 선진국들은 호주나 미국 같은 데는 땅이 넓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은 스마트 그리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전이 가지고 있는 송배전망의 독점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실험조차도 아직 잘 못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인도나 섬에서 일부 실험이 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앞으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중에 하나로 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하려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나 양수 발전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런 양수 발전이나 ESS 같은 것이 충분히 백업이 된다면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 사회로 훨씬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이 겨울이 있는 나라는 난방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히트 펌프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뭐 LG나 삼성에서 이미 히트 펌프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히트 펌프를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이 있으면 난방 에너지 수요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번에 우리가 지금 현재 화석 연료의 시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한 번에 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브릿지 에너지원으로서 LNG 발전이 저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부하 추정 전원이라고 해서 에너지의 수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 수요를 딱 맞춰주는 기술이 결국은 LNG 발전만이 현재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LNG 발전을 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하다가 나중에 LNG 터빈, LNG 발전소를 암모니아나 수소를 쓸 수 있는 발전원으로 아주 손쉽게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위기가 저희한테 닥쳤을 때 저희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을 먼저 선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을 선점한다는 건 기업 차원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